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대전 사회적 경제 포럼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대전마을기업연합회 회장입니다. 김미정입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포럼은 2015년도에 이곳 협동의 집이 조성되면서 2016년부터 해마다 한 번이나 두 차례 정도 사회적 경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포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도 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들을 서로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같이 진단하고 같이 해결해 가는 그런 장으로서 같이 공론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토론에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에 같이 참석해 주신 참석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하신 우리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못 오셨지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시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더운데도 애써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우리 성공회대 연구교수이시고 한국협동조합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하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제 오른쪽에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주식회사 휴먼월드 대표님 백은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왼쪽에는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사이어티 고명곤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 이사장님이시고 한국공동체 정책연구원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지훈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한 시간은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부분들을 같이 고민도 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전체적인 그런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꼭 끝까지 같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은 그 한남대학교의 교수이시고 대전 사회적 경제 위원장이신 박임수 교수님이신데요. 애석하게도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발제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잘 우리가 알 수 있게 잘 기록을 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발제는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또 토론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플로어에 와 계신 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 발제해 주신 박임수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그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대전 사회적 경제 포럼 발표를 맡게 된 박임수입니다. 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실제 발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진단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발표 자료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전의 사회적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진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입니다. 우선 세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고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각국들은 재정 통화 정책들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월드뱅크에서의 경제 전망, OECD에서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전망 역시 과거 2021년에 4.1%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이제 2022년, 23년 전망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폭이 대폭 축소되어 2%대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망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세계 경제 상황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 경제 상황은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조사했던 것과 같이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라는 표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특히 3고라고 불리우는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무역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복합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가와 금리의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에 따라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시에 우리의 경제는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고 특히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계 기업과 한계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고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2장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2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이 110대 국정과제에다가 10개의 지방균형발전과제 10개를 포함시켜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살펴볼 110대 국정과제는 그대로 12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11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 정부는 크게 6대 국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사회에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에서는 자유가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6대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0대 국정과제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가 과연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네, 국정과제 번호 44번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한 돌봄,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아주 예, 작은 분야로 사회적 경제가 포함되어 있었지 110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정책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는 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가 잠깐이라도 언급됐던 44번 국정과제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변화,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을 도모하겠다라는 언급이 사회적 경제에 관한 예, 유일한 언급이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파트에 26번 국정과제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있었고,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 과거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 26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살펴보면 네,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을 포함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왜 하느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고 도시재생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시민 경제 모델, 즉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경제의 일부로서 경제 활동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국정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경제를 경제 활동의 주체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경제 활동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정과제 다음으로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를 예,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펼치겠다라고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정부 2022년에 6월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네, 이러한 경제 상황의 인식에서는 2017년이나 2022년 두 정부의 인식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정책적으로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해서 이러한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라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계한 반면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통해서 저성장과 그리고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의 설정의 차이는 결국에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경제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로 결국엔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 통합형 성장 모델로 육성한다고 한 반면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국정과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의 역할로서 사회적 경제를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에 나타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은 국정과제에서 나타났던 현 정부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부 인식의 차이가 결국에는 정부 조직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7년 7월 18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책임졌던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이제 통폐합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합쳐서 지속가능 경제과를 만들고 과거 있었던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경제 지원과는 일자리란 표현을 빼고 인력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과로 바꾼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듣고, 발표가 아니고 이러한 언급을 듣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 회의에서는 이러한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의 변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협력국을 폐지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행정국으로 이관한다고 하였고, 부산시는 사회적 경제과를 폐지하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업무를 디지털 경제 혁신실로 통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과를 폐지하였고, 인천시의 조직 개편에서는 일자리 산업본부를 경제산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 사회적 경제과는 과거 일자리 산업본부에 속해 있던 사회적 경제과는 경제산업본부에 그대로 존속하는 형태로 유지한다라고 정부 조직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도 많은 지자체 조직들이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들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방향을 요약해 보면 일단 인식의 변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인식의 차이가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였고, 이는 국정과제에 미포함되었다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경제활동의 주체보다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결과 사회적 경제 관련 정부의 조직 및 예산들이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시켜 줬던 것이 얼마 전 7월에 있었던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축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공공개발 등이 중요한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운영이 자생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내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계에 나갈 것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자생력을 저하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럼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앞서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사회 서비스로 한정 짓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측정과 이해에 기반한 정부 지원, 이 역시도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그 분야를 특정하고 그 가치가 있을 때, 성과가 있을 때에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언급은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도 곧 아마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예산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거에 우회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될 때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일자리 창출형 을 봤었을 때,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의 방향을 사회 서비스 제공 형태로, 어,
지금 현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과연 그러면 어떤가? 대전시의 사회적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대전시의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대전시에는 총 1,133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846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과 같은 경우는 교육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전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 초에 대전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 대전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시민 포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네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혁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예, 5가지 추진 전략과 예, 80개 이상의 예,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예,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대전시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예, 바로 이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에 이제 내년 12월에 완공되게 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을 통해서 어, 아까 대전시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 계획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이제 기공식이 있었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건물을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에는 당사자 조직, 통합관리 조직,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입주하여 판매장 또는 교육 강의실, 회의실, 강당,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공유하며 말 그대로 대전시 사회적 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대전시의 사회적 경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대전시에서도 사회적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이렇게 이제 혁신타운을 건설하는 등 대전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러한 대전시의 지원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앞서 살펴보았던 대전시 외의 국내외 경제 상황 또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대전시의 사회적 경제 상황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그리고 대전시 사회적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제들을 조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우선 보면은, 네, 정부 조직들이 기재부, 공정위, 고용부, 행안부, 뭐 복지부에 따라서 각각 주관이 다른다는 것,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고, 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 조직이 개편되고 지자체들도 그에 맞추어서 개편하고 이러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역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입니다. 이게 개별법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운영되고 조직들이 관련 정부 조직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 정책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영역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정권이 바뀌건 또는 정부가 바뀌건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예산 배정도 상당 부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영되어 국정과제에도 미반영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우리가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차별성, 경제활동 주체로서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부에 어필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어필하여 어,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현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 즉 효율성 중심으로 투입 대비 성과를 강조하는 효율성 중심의 경제 체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을 효율화하고 이는 곧 긴축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장 중심의 경제 전략을 선택해서 대기업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민간, 시장, 성장 중심 경제는 한계 기업 및 한계 노동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용 및 실업을 악화시킬 테고 또한 취약계층 및 약자 또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중심 경제 체계의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적인 부작용, 그리고 또한 이에 더해서 국내외 경제의 수축 국면의 지속은 공동체 경제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 또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훨씬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관련자 분들은, 어, 이러한, 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 강화에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아직까지 조직 개편 방향이 발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전시 내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 또는 사회적 경제 운영에 사실은 중심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타운이 건립되고 혁신타운이 운영되는 것은 대전시 사회적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앞으로 혁신타운이 건설되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성자, 네트워크의 중심축, 발전과 성장 동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성될 대전시 사회적 경제의 혁신타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누가 운영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진단하고 논의하는 발표 제목이었지만 사실은 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거나
어떤 정책이 발표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들은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다 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문 잘 들으셨어요? 듣고 있으니까 걱정이 가득하시죠? 너무 걱정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정책은 정책대로 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저희에게 또 공유해 주시는 정도로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인 때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걱정되지는 사실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어려운 부분들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중요한 우리 포인트는 결국은 대전은 대전 중심의 혁신타운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잘 뭉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우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얘기신 거고 또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민간 중심에서 이런 것들이 큰 축으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하고 정신 차려서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발제는 박임수 교수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다음에 토론을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다음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5년 이렇게 제목을 들어도 조금 따뜻한 온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길을 터보는 이런 시간을 또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성공에 대해 우리 교수님이신 김하영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이 발제를 통해서는 요즘 최근에 가장 관심사죠.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향후 5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축으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박임수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유사한 반면 대응은 매우 다르다. 특히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언어가 되게 사회성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과거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라고 한다면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 과제를 보면 과거 정부는 고용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선정했다면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민간과 키워드가 역동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에게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고 중소벤처기업,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이 역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는 정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 중심 경제는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대응 방법을 모색해 봤다면 새 정부는 아무래도 기업의 관점을 가지고 정책 세부 과제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이라고 했을 때 민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을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정부 기관이 아닌 이런 거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을 민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는 전자 쪽 정부 기관이 아닌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미 어떤 일정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역동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 중심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관점이 옮겨간다는 건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박임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발제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협력, 그리고 자조,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회적 경제 다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현 상황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럼 사회적 경제 다운 대응이라는 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 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가 정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최근 2022년 6월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회의를 했고 거기서 사회적 경제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거기서의 사회적 경제는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상호 부조, 그리고 민주적 참여적 원칙에 기반을 둔 집단이나 경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다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태도는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원칙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걸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우리의 사회적 경제 다움은 뭘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발제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과 자조와 공동체가 결국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발제에서도 언급됐고 여러분들도 아시겠는 것처럼 새 정부 안에서 정책 안에 사회적 경제라는 언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없는 가운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같이 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하고 언급되는 분야는 언제나 사회 서비스랑 연결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9일 날 협동조합학회랑 비영리학회하고 사회적 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적 경제 통합 학술대회에서 최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 조상미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 서비스 전략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회적 경제가 사회 서비스랑 같이 다니죠. 그래서 윤석열 새 정부는 어쨌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화답해야 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복지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전환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두터운 현금 복지, 취약계층은 직접 현금 지원하고 근로복지층은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층을 나누어서 확연하게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선택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 지속 가능한 복지 방향에 사회적 경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는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랑 늘 같이 다니는 사회 서비스는 뭘까? 그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사회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건 약간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정도로 되게 행위적이고 협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 서비스는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조금 읽어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까지도 했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는 단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는 그 우선의 내용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정부가 협의의 의미로 사회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축소되어서 그 축소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영역 축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회 서비스란 언어를 저는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사회적 경제고 사회 서비스 안에 지금까지 했던 사회적 경제가 사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럼 사회 서비스 고도화의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기존의 사회적 경제가 해왔던 일하고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시행과 호행과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의 태도는 필요한 것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뭔가를 일방, 정부든 기업이든 필요한 사람에게 뭘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호성, 호혜성 이 부분이 사회 서비스에서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고 이 태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경제가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5년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서비스라는 언어를 사회적 경제가 실제 재정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다움이 뭘까? 새로운 5년을 뭘까? 이 고민을 구체적인 사례로 생각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현재 강원형 돌봄 쥐케어라고 하는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원형 돌봄 쥐케어는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지역의 현안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리적 조건 안에 사회적으로는 돌봄이라는 현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 경제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방식은 하나는 지역이었고 하나는 연결입니다. 먼저 지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통합돌봄, 돌봄의 체계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디자인되고 있는 돌봄은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 중심입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그 인프라가 없습니다. 병원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원의 쥐케어를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자. 서로 돌봄의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돌봄을 하는 그 자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두 번째는 연결인데요.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중앙정부, 광역, 기초.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광역이 받고 광역이 받아서 계획을 세우면 기초시군구가 그걸 똑같이 딱 시행되는 그런 방식의 연결, 위에서 아래로 하는 연결이 익숙하다면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그 사회 서비스의 쥐케어 사례 중에 하나는 먼저 마을이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에 필요한 걸 시군구 단위 통합 돌봄으로 이어주고 시군구 단위의 통합 돌봄 중에 필요한 걸 광역도에서 이어주는 실제 지역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 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래서 선거 때 언급되는 지역이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생애 주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의 의미를 지역이라고 한다면 대전에서 오늘 발제해서 그리고 앞으로 토론해 주시는 분도 제가 토론문을 미리 봤는데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역동이 결국은 대전의 모습이고 대전의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낙관과
낙관과 비관 이런 게 되게 많이 오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토론회 전에 잠깐 토론해 주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 중엔 여기는 그리고 아마 현장에도 10년 이상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시고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당이 10년 동안 뭐 세 번째가 바뀌었지만 5년 전 아니라 10년 전에도 사회적 경제는 있었고 그때도 잘 지나왔고 그때도 어렵지만 희망을 만들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성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낙관적인 태도로, 낙천적인 게 아니라 낙관적인 태도로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다음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5년의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리고 청년의 의제를 가진 그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대전의 사회적 경제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 경제 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공동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하나씩 해결하고 그 해결을 가지고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그렇게 5년이 지나가면 향후 5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는 어떤 모습인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토론이 아니라 발제 하나 다시 들으신 것 같죠? 네, 아니 너무 감사드려요. 또 진단은 진단대로 하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방향대로 또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를 거기 비집고 뭘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낙관적인 태도로 호혜성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발휘해서 상호성, 호혜성들을 발휘해서 사람이 더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적 경제를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경제 다음이라는 말에 잘 맞는 제가 또 다른 발제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좀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다음 시간은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좀 모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우리 백은기 대표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박임수 교수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고 우리 김하영 교수님께서도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좁은 의미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것 위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분이 발표하신 걸 듣고 먼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사회적 경제 당사자로서 보는 입장은 자본과 사회적 목적 두 가지 방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회적 목적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저도 거기에 아주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본을 먹고 사는 문제라고 표현을 쉽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사회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사회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특히 이번 12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경제의 한 아이템이 없거든요. 그러나 대전광역시만큼은 오늘 과장님이 가셔서 서운한데 팀장님이 계시니까 대전광역시만큼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지들이 뭐 배부르게 부자로 먹고 살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당사자로서 그러한 것들이 전적으로 우리가 제일 책임이 크다는 것은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혁신타운 건설에서부터 중앙정부보다는 대전광역시가 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대전광역시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인지정 현황이 전국의 3,342개소 중에서 대전이 101개소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 기관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인지정 상담 기관이 17개 광역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만 대전과 세종은 통합해서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기관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32개소가 운영 중인데 대전도 해상만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다 있는데 3개 광역 시도만 없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대전, 충북, 울산입니다. 대전이 과연 명예스럽게 없는 3곳에 끼어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중간지원 기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대전에도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주식회사 휴먼월드의 경영 실태를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저희 휴먼월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 휴먼월드보다 형편이 나은 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형편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용기를 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개항은 쭉 보시면 알고요. 사회적 경제 당사자로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사회 서비스는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착한 가게로 가입을 했고, 뭐 장애인단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시로 어려운 이웃 돕기 같은 서비스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임직원의 임금 수준을 보면 1인당 평균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 1인당 평균 근무 시간이 4.6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6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근로시간 조정으로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복리 수준을 보면 뭐 연월차 휴가라든가 청원휴가 같은 것은 부여를 하고 있고, 체육행사 실시를 연 2회 하고 있고, 전직 생일날에는 케이크 및 식사를 같이 하는 수준에서 복지 정책을 이거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복지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아이템 두 번째, 현 실태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 인지정 현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과 세종에도 있지만 101개 기업이지만 사실은 대전과 세종을 합해서도 3.7%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의 수가 3.0%로 광주, 울산보다는 사실은 대전이 더 시세가 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광주나 울산, 뭐 제주나 세종은 워낙 그 도세가 작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대전이 굉장히 사회적 기업 수가 넓지 못하다, 작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이걸 하나의 어떤 잣대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중간지원기관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 협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좀 세를 넓혀가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지원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당사자인 주식회사 휴먼월드의 경영 실태를 보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도 뭐 240만 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하고, 근로시간도 사실은 8시간은 평균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6시간,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약계층들에게 근로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솔직하게 제 형편을 말씀드리면 매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고 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이 심할 때도 있고 어려운 아주 난감한 사태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복지 부분에서 뭐 상여금 지급, 학자금 지원, 애경사 지원, 뭐 중식, 통식비 지원이라든가 유니폼 지원 등 다른 보상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회사의 복지 정책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입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 퇴직을 해도 다른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 휴먼월드의 경영 실태가 전반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모든 대전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대전광역시 중간지원기관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저희들의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좀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제가 중간지원기관이나 대전광역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과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싱싱하고 하나는 상해서 먹지 못할 상태다. 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만 가지고 계량적으로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왜곡되고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고 아니면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숫자 중에 몇 개는 정상적이고 몇 개는 중간 정도고 몇 개는 비정상이다. 이런 진실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그러한 통계들이 어떠한 정책에 반영이 돼야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및 해결 방안에 있어서 새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조기에 신설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줄에 보면 대전광역시 의회가 얼마 전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3% 이상 의무화하는 걸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저도 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이것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론적인 거나 정책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직면한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주제를 사회적 경제 3.0과 공정과 상식의 사회적 경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이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프리랜서들에게 많은 과도한 이런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금융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런 승패가 갈리는 산업 속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당연히 시장에서 성공하기 적합한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프리랜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과다하게 높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휘파람이나 대전시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제 현 정부가 또 국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될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적극적인 판촉 활동이나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자,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이렇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웹 3.0에 대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생산자, 소비자, 공급자가 모두가 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고 이런 생태계를 이 사회적 경제 모델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과 웹 3.0 시대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청년들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소외인데요. 저도 이제 청년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의 가치가 이제 자본의 가치보다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이런 젊은 시기를 맞이한 청년들이 오르는 물가 그리고 불안전한 고용시장, 집값은 또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이 로봇화 돼가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질 건데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이제 고부가가치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교육에 그리고 청년 사업가들에게는 그런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업력이라든지 수행 실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함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청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적 주체로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명곤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선배들이 청년들을 같이
보듬고 같이 도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 들으면서 막 마음이 울컥하네요. 네. 예, 현장에 저희 이제 말기업 된 지도 이제 2년 차가 좀 지나신 거죠? 네. 네네. 아, 예비 말기업 하시고 이제 본 말기업을 들어오셔서 1년 차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세대 융합해서 하는 사업이 1년 정도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청년 마을 기업들이 들어오면 아까 기회를 참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박탈 자체가 아니라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세대 융합을 같이 하는 이런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왜 금방 없어졌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업력 있는 선배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하고 같이 뭉쳐서 그런 프로젝트도 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청년 우리 기업들이 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벌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마을 기업에도 점점 이제 대표자들이 농촌 지역은 더 하거든요. 나이가 많이 이렇게 고령화되는 시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 한 분 한 분씩 오는 사람들이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같이 수익도 만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귀한 존재라서 오시는 것만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마지막 토론 순서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토론 시간 30분 달라고 하셨거든요. 설마 30분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예, 부탁드립니다. 권지훈 선생님. 예,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하는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보네요.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 대전에 그 사회적 경제 협의회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였죠. 그 네트워크에서 한 2015년도인가부터 이제 우리 이 사회적 경제 포럼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뒤에 이 걸개 현수막도 아주 시원한 파란색이었거든요. 지금 색깔도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마을기업연합회 김미정 회장님과 우리 협의회 권경민 회장님이 좀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토론을 하라고 해서 좀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자활에서 하는 토론회 가면 거기서 욕먹고 마을기업하는 데 가서 하면은 또 거기서 욕먹고 한데 더군다나 이제 그런 이제 그동안의 토론회나 이런 거는 며칠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근데 이것도 유튜브로 또 동영상이 계속 이제 남을 거라서 아, 이게 죽을 때까지 욕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좀 그런 걱정이 들어갔고 아, 이걸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다 이제 같은 이제 그 이제 이 사회적 공동체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말들이 이제 뭐 서로 자극이 되고 사실 또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좀 용복을 각오를 하고서 이제 좀 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 제가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우리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이제 우리 이제 자활 후견 기간 지금은 이제 지역자활 센터죠. 이제 그 시기부터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고용부에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도 했고 또 이제 10년도부터는 이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지금까지 쭉 있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통합 지원기관이나 또 이제 그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뭐 말 공동체 관련된 여러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어갖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 분야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들도 다 경험을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여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사회적 경제 당사자 입장에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 왜 필요한 거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좀 자리는 되겠다 싶어갖고 좀 이제 왔습니다. 또 이제 마침 그 우리 배궁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마을 기업 지원기관 같은 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제 역할을
많이 못했거나 막 너무 막 온갖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막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잘됐다. 오늘 좀 중간 지원 조직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중간 지원 조직 그 지금 이제 현재 21대 국회 발의 중이죠.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적 경제의 어떤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이나 현장 활동가 분들이 계속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라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발의 중인 이 법에서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은 이제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또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 경제 조직 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좀 이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괜찮은 말 같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사회적 경제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 막 협동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딱 이제 와서 보니까 정부,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기업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시민 진영에서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이 3자 간에 혹은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 포함해서 4자 간에 이런 양자나 다자 간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정의한 중간 지원 조직 개념 자체가 이제 그 국가 지자체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중간으로만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바뀐 새 정부에서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지속 가능 경제로 좀 이제 뭉개진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더 필요하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냐 이게 더 큰 과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히 국가하고 시민 이제 시장하고 시민이 같이 해야 된다. 그 관계가 이제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중간에서 지원해준 조직의 필요성이 더 이제 그 계속 확대도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IMF를 맡게 되면서 이제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이제 어떤 이제 수급자들 뭐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이제 지역 자활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이런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라든가 뭐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이라든가 협동조합 지원기관이라든가 뭐 통합 지원기관이라든가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니 온갖 이제 지원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던 거죠. 근데 지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사실은 이제 그 2010년도에 길상법 이제 이전 시대에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중간 지원 조직을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뭐 도시 빈민 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자활센터 이런 이제 그 수급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쭉 생겨나면서 오히려 이게 더 좀 이상해진 거죠. 이 원래는 이제 민간 당사자들의 주도성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주도해서 조직하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어떤 이제 법이나 조례가 위임하는 이제 그런 한정된 역할의 이제 집행 조직으로 좀 전락한 게 좀 현재 이제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의 모양새가 아닌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은 이거죠. 이제 관설 민영이죠.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거는 그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은 이제 그 지역 안에서는 수평적으로 상향적으로 이제 이제 조직화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제도화되면서 이제 그 관이 이제 민간에 뭐라도 이제 떡이라도 주는 듯이 이제 위탁을 주고 이렇게 이제 수직적 하향적인 방식으로 이제 정부 어떤 정책 사업에 수행하는 이제 수단으로 좀 이제 고착화된 게 지금 현재 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위치들을 어쨌든 좀 확인을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 중간 지원 당사자도 그렇고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우리 백 대표님이 이제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45쪽하고 이제 46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 현황들 또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들
또 우리 대전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광역 이제 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기초에 이제 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만 좀 있는 셈이죠. 이제 그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그 뭐 이제 현황은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중간지원 조직의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이게 그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중간지원 조직들은 사실상 이제 요게 그 이제 우리 현장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하고의 밀착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이제 정부나 지자체하고 이제 밀착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 중간지원 제도에 대한 이제 한계가 좀 시작이 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위기가 신뢰 위기, 어떤 뭐 그 경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인식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믿어주지 않거든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그게 보조금을 받으려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했다라는 거,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만드는 생산품 서비스 보니까 뭐 장애인들이 만들고 노인들이 만들고 이 상품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사냐? 믿질 못하는 거죠.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 사회적 가치라든가 실제 생산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유지하려면 이제 그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고 또 이익이 발생해야 지속이 되는 건데, 사주질 않으니까 경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경영의 위기를. 근데 경영의 위기를 겪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 기업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고 사회적 목적인데, 일자리를 새로 만든 건 고사하고 일하는 사람까지 내보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더 이상한 이제 모양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신뢰를 잃게 되는, 이 신뢰 위기, 경영 위기, 정체성 위기가 이제 더 악순환되는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진단해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이제 그 우리의 꼬투리를 잡고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기 좋은 이제 명분을 사실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도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이제 당사자들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믿지 않아요. 신뢰 안 해요. 그게 왜 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누구 편이냐라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정부나 지자체들 이제 행정 심부름하는 조직인지 실제 우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을 위한 조직인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좀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특히 저 중간 지원 조직 한다는 데들이 진짜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역량, 능력들이 있느냐, 이건 더더욱 좀 못 믿는 상황인 거죠.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런 우리가 지자체나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데가 이래라 저래라 갑질하고 뭐 하는 것들을 방어해주고 또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 당사자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이런 거가 가능하고 또 실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도 어려운 점들을 이제 그 지속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못 믿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 중간지원 조직들이 가장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일부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이제 유통 홍보관 또 판로개척에서 온갖 장터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하고 중간지원 조직도 이제 그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장터 같은 거를 하고 있죠. 판로개척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중간지원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판로개척 죽자사자 하는 게 먹고 살게 해주려고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여기 홍보관에 가면은 없어요. 살 게. 사회적 기업이고 말고 협동조합이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팔라고 해서 먹고 살라고 장터하고 이거 하긴 하는데 정작에서 팔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중간지원 조직에서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고도하게 하는 이걸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당사자 조직, 이제 당사 조직이 이 중간 조직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신뢰를 계속 잃게 되는 거고,
신뢰를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처럼 경영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간 지원 조직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중간 지원 사업의 보조금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정부 사업들, 다른 시의 사업들 또 그걸 또 위탁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이걸 하게 됐는데 이걸 딴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인지 그냥 보조금 사업 기관인지 헷갈리는 이제 지경이 된 게 현재 좀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이 돌고 도니까 정체성이 되니까 다시 또 우리 현장은 당사자들은 중간 지원 조직을 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자꾸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이제 가장 현재 상황은 이거 같아요. 이제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이 진짜 중간 지원 조직을 필요로 하는가, 그죠? 당사자가 우리 이제 그 국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시민들 또 우리 사회적 당사자가 중간 지원 조직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건 역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간 지원 조직이 생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당사자나 이제 이 보장 기관인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스스로도 이걸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돌아보는 핵심이 진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어떤 철학과 정체성, 활동과 사업에 충실한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중간 지원 조직 활동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진짜 해소하고 있는 건지 한 방에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중간 지원 조직들은 최소한 뭐 1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다 했거든요. 10년 동안 했으면은 조금은 변화된 거를 우리가 그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느냐. 이걸 입증하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중간 지원 조직조차 그 이런 사회적 경제 가치가 계속 창출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었느냐.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다고 보조금 사업, 다른 사업들 찾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이런 사회적 기반을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낸 거예요. 보조금조차 통로만 만들었지. 지금 이런 고민들 이제 좀 제대로 좀 담아보자. 특히 이런 것들은 사회적 경제 당사자분들이 사회적 경제 협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감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중간 지원 정체성이나 원칙은 이제 연결자가 되는 거, 지원자 생태계의 조종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특히 중간 지원 이슈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기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기관이 있고 마을기업 지원 기관이 따로 있고 행안부에서 또 광역시도에서 대전은 없지만 광역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고 또 기초 시군구에서 대전은 서구만 있는데 다른 시도는 이제 그 기초까지 좀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온갖 중간 지원, 온갖 지랄 조직이라는 말 표현까지도 쓰던데 이게 지금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 생태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왜곡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판에서 만약에 이제 정부는 바뀌었는데 정책이라도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색깔이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전 정부에도 역할 못했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 새로운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이런 정신 상태라든가 어떤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들, 심각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 이제 이런 거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은 이제 그 할 일이 끝나면은 또 인정 못 받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중간 지원 조직은 원래 당사자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 누구겠어요?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인데 중간 지원 조직은 처음부터 내가 전문가네 뭐 가르치려고 이게 교육 훈련 뭐 처음부터 할 수 있겠지만 그 교육 이제 중간 지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스스로 이런 장터라든가 판로 개척을 온라인 오픈을 할 수 있게 계속 자원으로 스스로 개발해서 연계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중간 지원 조직들은 그걸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진짜 좀 그 사회 된 거예요.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아니면은 이제는 사회적인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이제 그 없어질 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중간지원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 협의회, 마을기업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들 제대로 조직들 활성화될 수 있게 그거 지금 집중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은 또 당사자 조직들끼리 협의를 만들어내자. 거기다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될 판이 이제 이 새 정부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이제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지금 뭐 온갖 것을 다 있지만 또 우리 정부의 정책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걸 놓쳤던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거를 놓쳐왔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에서 하라면 뭐 눈치나 보고 중간지원 주세요. 이거 줄 테니까 오세요 하면 다 줄 서 있고 이것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건 이제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 우리가 진짜 좀 고민하고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혁신타운 이제 발제도 그렇고 토론에서 이제 중간에 얘기 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 혁신타운을 만드는 이 일종의 어떤 플랫폼, 사회적 경제 플랫폼, 생태계 거점을 만들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 이제 우리 당사 조직 안에서도 갈등하고, 당사 조직끼리 모인 데 안에서도 갈등하고, 또 이제 우리 시나 우리 당사 조직, 중간지원 조직끼리도 서로 불편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는 그 혁신타운 플랫폼 안 됩니다. 이건 폭탄되는 거예요, 폭탄. 혁신타운이 우리를 오히려 지뢰밭이 될 수도 있다. 전 이제 지금 가장 먼저 우리 당사자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든가 또 중간지원 조직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적 경제 당사자분들 모두가 이 고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권지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다 같이 갖고 있는 걱정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우리 권지훈 선생님이 계속 욕먹는다는 당사자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 중간 조직은 결국은 당사자가 조직화되고 역량이 강화되면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셔서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변함없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욕먹을까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 조직을 우리가 별개로 개별적인 우리 사회적 경제를 참여하는 기업의 별개의 조직으로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같이 중간 조직 자체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분야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이런 모습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간 조직도 같이 보고 있고 당사자나 다름없는 그런 조직으로 같이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같이 보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타운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시에서도 또 우리 팀장님이 끝까지 같이 듣고 계시지만 이게 잘못하면 진짜 애물단지 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전체가 거기에 이동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이 잘 뭉치고 협력해서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거점으로 역할을 사회적 경제의 큰 플랫폼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지탄이 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가 토론회 항상 가보면 너무 귀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시간 몇 분까지니까 그까지만 하라고 맨날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오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진심이 담긴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정말 누가 나를 비난할까 걱정이 있지만 그런 것도 감수하시고
솔직하게 의견을 얘기하시고 이런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 혹시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선의의 마음으로 그 토론하신 분들의 진심을 잘 읽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 이 현수막은 파란색 작년에 계속했기 때문에 원래 똑같이 하면 작년 사업하고 구별이 안 될까봐 색깔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권지훈 선생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자는 다 토론을 해주시고 발제해 주신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질문을 해주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쉽게 그 부분을 못하게 됐고 혹시 이제 이후에 시간을 좀 간담회를 한번 교수님 발제하신 거를 좀 요청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거나 다시 제가 초대를 한번 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토론이나 또 질문을 좀 더 이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 한두 분 정도만 의견이나 들은 소감이나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나 조세정 네 선생님. 제가 사회적경제연구원 중간 조직에서 왔는데 사회적경제연구원 원장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이렇게 실제로 현업에서 그 중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까봐 그 참된 그 진실은 잘 알겠는데 그런 그 표현들이 왜곡돼서 전달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권지훈 선생님이야말로 중간 조직 제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사실은 권지훈 선생님이 더 위험 감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 알겠습니다. 네, 김동수 우리 대표님. 네, 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강색 그 정당이 바뀌어서 바뀐 거 맞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행사를 할 때 누가 그렇게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색깔이 있는데 우리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색깔이 있다. 그 가치가 변한다면은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찾아봤어요. 위계라는 그 네이버한테 물어봤는데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협동조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중간기관에 대한 그 생각은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선의에 의해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일해야 될 기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화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다 받은 대로 일을 해요. 근데 당사자에 있는 사람들은 오다 받은 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사회적 연륜이 다르고 그런데 업무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위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요. 근데 중간기관에 있는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서 본업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본업인데 나는 그 사람이 월급 받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거를 비애감을 느낀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공무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또 그래요. 내가 세금을 내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회의에서 진짜 밥값이 뭐 8,000원? 서울에 가면은 3만 원씩 그 밥값이 책정이 돼요. 근데 그 시청의 다른 부처에서는 밥값이 25,000원, 3만 원씩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8,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냐? 우리는 거리에서 이마트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 마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4,000원짜리, 8,000원짜리, 15,000원짜리 다과를 먹어야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내부의 일을 할 때 그런 위계를 암묵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저는 백은기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기업. 다 기업이에요. 사회적 경제 협의회, 경제. 이게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건데 마치 우리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공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그 사업자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당신은 그러면 월급 안 받고 일을 하냐? 그러면 여기가 좋은 직장 아니도 여기 일할 수 있냐? 3개월 동안 급여가 없다고 할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냐? 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당신보다 공적이지 못하냐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중간기관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공무원은 공적이고 우리는 사업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게 위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안에 존재하는 위계, 그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그 당사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되죠. 현실적인 제도 상황에서 회의비를 줄 수 없다면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시간도 맞춰야 되는데 본인들은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오히려 저는 뭘 느끼냐면은 민주당 정부에 있을 때보다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위계가 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굉장히 위계가 많았다는 거죠. 요즘 페이스북 보세요.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휴식을 만끽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나는 괴로운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런 위계를 우리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위계를 어떻게 새로운 정책에 있을 때 타파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저희가 그때 그 새로운 시장과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새로운 그 시장 출마 그 예비 후보자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그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저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왜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인데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진단과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 지금 새로운 정부에 있는 하다못해 시의회에 있는 국힘당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못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들을 어떻게 새로운 빨간 애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리 저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섞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바뀐다 안 바뀐다를 떠나서 늘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뀐다는 것도 이렇게 한 것도 유의미하지만 그래서 위계들 개선했으면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조우를 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할 때 국힘당 시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뭐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시장만이 아니고 시의원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돈을 결정하잖아요. 제 의견 제시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빨간색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위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만날까, 이런 것이 제일 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권경미 회장님 뒤에 숨어 있어도 다 보이네요. 한 말씀 하시지요? 뒤에 숨어 있어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다양한 의견들, 발제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적 경제에 입문한 지가 그다지 이제 오랜 세월은 아니에요. 16년도부터 진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조합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단체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는 자리, 또 사회적 경제 협의회라는 자리를 보면서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유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2년 반, 3년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백은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인데, 제가 시의 포럼에 나가면 뭐 회의나 이런 데 가면 꼭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동안에도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에서 다음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좀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인사 말씀들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우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구분하셔서 생각을 해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은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환점의 시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 조직들의 어떤 생각들도 다양화되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당사자 조직들이 존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간지원 기관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도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과도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우리 기업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김동수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당사자들,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발굴하고 돌출해내서 이거를 행정과 얼마만큼 이제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수님, 대표님, 우리 저기 정말 와주기만 해도 보석 같은 우리 청년 대표님부터 우리 오랜 시간 중간기원 기관을 운영하신 우리 권지훈 이사장님, 또 우리 김미정 회장님, 항상 어디 가면 좀 되게 공주님 같으신데 가시면 늘 쌈딱 같은 소리를 많이 듣고 사시는 우리 김미정 회장님, 모두가 다 아마도 우리가 이 과도기를 잘 넘겨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토론이 정말 대전에서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어도 이렇게 시켜주셔서 끝까지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는 회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이 과도기를 잘 넘기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역시 회장님답게 두루두루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에서 사실은 우리 김미경 팀장님이 이렇게 끝까지 다 듣기 사실 어렵잖아요. 끝까지 계셔주셔서 감사하신데, 혹시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사양하셔서 따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그러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꼭 한 말씀, 응원의 말씀 해주실 분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30분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다 아시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10년 차인데, 전에는 사회적 기업의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정치인, 일반인, 기업인들이 좀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욱 번창하셔서 아주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칠까요? 네, 한 분씩 더 듣고 싶은 말씀 많은데
또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내는 것도 아주 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식사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식사도 같이 나누시면서 못다한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제1차 사회적 경제 포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